안녕하세요. 힐링 메이커 조이입니다. 자, 2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할 책은요. 책 제목은 이제 그만 배우고 깨달은 대로 살아요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인문학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문학 아니면 이 학자가 들어가니까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도 저도 그 일상에서 항상 늘 인문학적 개념을 누구나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 내용에서 정의한 인문학은요. 나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는 다양하다. 아주 가깝게는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형제 자매, 선생님, 옆집 아줌마, 택배 받을 때 주로 마주하게 되는 경비 아저씨, 직장에서 만나지는 상사와 부하 직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일컬어지는 일면식도 없는 길거리에서 만나지는 사람들과도 우리에게는 문제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나지는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불편해지고 행복하지 않는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삶의 지혜가 필요하게 된다.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불편한 인간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한 지혜가 곧 나의 철학이고 삶의 가치가 되고 소신이 되는 것이다.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 안에서 행복해지고 불편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문제 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생각이다. 생각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는 질문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인간관계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시작은 바로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네, 이렇게 인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요. 참, 이 인문학적 포커스로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정말 뭐 이런 가족 관계라던가 이제 직장에서 그리고 이제 저도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라던가 어떤 이 고객 그리고 손님 이 영업장 안 그러니까 이 사소한 대화에서도 모든 문제 이게 다투거나 의견이 다른 부분들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쉽게 인문학적 개념으로 좀 접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제 생각은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게 뭐냐면 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하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를 제가 봤는데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들 그리고 이 어떤 이 개인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아픔들 저는 이게 공감이 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남의 얘기가 아닌 이게 나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한 기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책은 목차가 여러 개로 나뉩니다. 소통, 다름과 틀림, 관심, 그 차이를 아는 것, 듣기, 내 생각으로 살기, 존중, 자세히 말하는 것, 틀을 깨는 것, 그리고 화두, 이런 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발생되는 문제들과 고충들을 다양한 주제로 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그림책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그 책을 가지고 인문학으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와의 좀 생각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소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제가 읽는 책 내용을요. 저의 생각들을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도 함께 좀 펼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책 내용에서요. 그 소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내가 직면한 문제 관계의 원인이 꼭 타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만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화의 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 불필요한 화를 줄여보자. 문제 관계란 쌍방 모두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타인이 제공한 원인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하는 기술에 관심을 가져보자. 예. 그리고 이제 이 인간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다. 관계 맺은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도 알아야 하고 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너는 둘째치고 우선 나에 대해 알아보자. 스스로 나는 나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를 알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도 자세히 대답하는 것이다.
뒤에 나열된 질문에 몇 가지나 대답할 수 있는지, 뒤에서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 질문들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대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얼핏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대개의 경우 나를 잘 알지 못할 때 인간관계의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나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다음 질문에 나는 몇 가지를 대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단순하게 대답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자세히 답하기는 막막하다. 뒤에 나열된 질문을 마주보고 보면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또 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지를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도 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뭐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 그리고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거, 그 내가 스트레스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이런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나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하면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특정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어를 저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제 감정이 굉장히 지하 밑으로 떨어지는 기분.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나는 이 단어를 정말 싫어했구나.' 이제 평소에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 참 내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연결을 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도 됐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책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어, 백설공주의 난장이가 몇 명 나올까요? 여러분 그 답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질문도 다 같은 질문이 아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정답이 있는 질문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7명이라는 정답을 묻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다. 그럼 좋은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 답이 여러 개인 질문, 어떤 답도 정답이 되는 질문, 정해진 답이 없는 생각을 묻는 질문이 바로 좋은 질문이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은 어떻게 만들까? 그저 왜라고 물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서 백설공주는 난장이들이 그만큼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게 끊임없이 문을 열어주었을까요? 여러분, 왜 문을 열어줬을까요?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이 왔으니까 뭐지? 궁금하니까 왜 왔을까? 이제 궁금해서 문을 열어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 답하시는 여러분 생각들, 이게 다 정답이라는 거예요. 다시 책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이런 생각들을 모두 자신의 성장 과정의 경험치들이 바탕이 되어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지, 나와 다른 타인의 생각을 듣는 것이 공부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아, 네 생각이 그렇구나, 나랑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거절을 아주 잘하는 누군가는 평소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지부지 끌려다니면서 원치 않는 일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을 답답히 여겼으나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를 답답해하면 무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있는 그대로 믿는 것,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존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나와 다른 타인의 생각을 듣는 것이 공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책 내용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공부법이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 그게 그들의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고 내가 수용을 하고 이게 듣는 것도 정말 나 스스로의 성장, 이 생각을 깨우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책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볼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책이 있어요. 이 눈을 감아 보렴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형과 동생의 이야기다. 똑같은 사물, 뭐 예를 들면 나무, 뱀, 시계, 그다음 비누, 전구, 달, 앞발을 두고 각자 다른 느낌을 이야기한다. 동생은 주로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시각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형은 만지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느낀 것을 표현한다. 흔히들 시각장애인은 청각이나 촉각 등이 발달했다고 말하지만 시각의 장애가 없는 우리도 잠시만 눈을 감아보면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다. 책을 읽는 지금 이 순간 그곳이 어디든 한번 눈을 감아보자. 동생은 자신과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는 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동생은 아빠에 대해 아빠는 키가 크고 모자를 썼어 라고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형은 무슨 소리야? 아빠는 뽀뽀할 때 따갑고 담배 냄새 나는 사람이야 라고 피부로 느껴지고 냄새 나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 둘 다 옳고 둘 다 맞다. 단 서로의 관심사와 느끼는 부분이 다를 뿐이다. 엄마는 형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권한다. 그러면 비로소 형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비로소 형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으니까. 비로소 형이 느끼는 것을 존중할 수 있으니까. 물론 형도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이 형제의 엄마는 형에게도 눈을 떠보라고 권했을 것이다. 이 책은 마치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결코 장애인과의 소통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충분히 무언가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각자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해 보지 않는 다른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비단 이 책에 등장하는 동생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주입되고 암기에 익숙한 외우다시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회적인 관념, 정답만을 고집해온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볼 때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형이 왜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는 다른 형의 생각들이 비록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지만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져야 하는 것이지만 다름은 틀린 것이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고쳐져야 하는 것이지만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져야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로 다른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 동생이 자신이 느낀 것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형을 잘못되었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다름을 인정해내는 힘은 결코 이러한 책을 읽었다고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 삶의 어느 곳쯤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낼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우리는 모두 성장 과정도 다르고 현재 처해진 상황도 다르다. 책에 등장하는 형제처럼 말이다.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눈을 감아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기에 충분히 좋은 조건이다. 대개의 경우 눈을 감아보지 않은 채로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훨씬 더 많다. 큰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더라도 눈을 감지 않은 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고기를 먹어보지 않은 풀도 되새김질해야 하는 소화구조라 먹을 수 없는 소에게 고기는 매우 맛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 다름을 인정하라고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쉽게 말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쉬울 수가 없다. 누구나 나와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존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내가 진짜로 아는 것이다. 네, 저는 이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좀 이런 내용을 했었고요. 굉장히 이제 그림책을 빗대어서 어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좀 누구나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공유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자세히 듣기입니다. 자세히 듣기란 어떤 걸까? 이제 여기도 이제 그림책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알사탕이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 알사탕에는 여러 가지 무늬를 가진 동그란 모양의 신비한 사탕이 등장한다. 소파 무늬의 사탕을 먹었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옆구리에 리모컨이 끼어서 매우 걸리고 아프다는 소파의 속내뿐 아니라 아빠에게는 소파에서 제발 방귀 좀 그만 끼워달라는 부탁의 말까지 들리는데 사탕이 다 녹고 나면 소리도 사라진다. 8년을 함께 산 강아지인 구슬이, 강아지 이름이 구슬인 거예요. 그 무늬의 사탕을 먹고는 8년 만에 처음 사탕이 녹을 때까지 구슬이와 이야기를 나눈다. 평소 잔소리만 해대던 아빠의 속마음도 돌아가신 할머니의 근황도 알게 되는 마법에 가까운 사탕이 바로 소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주인공 동동이는 평소 자신만 보면 도망가는 구슬이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소통할 방법이 없었던 구슬이와 동동이가 신비한 알사탕을 통해 속내를 전하고 듣게 되는데 구슬이와 강아지인 거죠.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늙어서 그래서 자꾸 눕고 싶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그 동동이를 보면은 피했던 거예요. 이 이제 강아지의 그 얘기인 거죠. 이때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다. 오해가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이다. 같은 행동에 대한 다른 의미에 대해 진심으로 듣고 믿었을 뿐이다. 한편 동동이가 구슬이에게 왜 자꾸 도망가냐고 묻는 대목에서는 구슬이가 하품을 한다. 이 장면에서 동동이는 또 구슬이를 상대로 오해를 한다. 뭔가 지루할 때 나오는 것이 하품이라고 생각한 동동이가 야, 알았다, 알았어. 나랑 노는 게 지겹다 이거지? 라고 서운함을 토론하자 구슬이는 또 오해하네. 걔는 말이야. 긴장하면 하품을 한다고. 라고 하품에 대한 다른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동동이가 거짓말하지 마. 지겨워서 하품하는 거 맞잖아. 지금 네가 긴장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 동동이 기준에는 구슬이가 긴장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동동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긴장할 일이 없다고 멋대로 판단하기보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그러니까 이 동동이 그 구슬이가 긴장한 이유인 거죠. 이것에 대해 궁금하면 물어볼 일이다. 궁금하지 않다면 그대로 존중하면 끝. 이게 그 소통이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의 교류, 그 뒤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믿어주면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나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통할 수 있다. 하나의 행동에 내가 알고 있는 의미만이 옳다고 믿는 순간 다른 의미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의미는 틀린 것이 되고 틀렸다고 생각되면 화에 노출될 수 있다. 그 화는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화가 난다. 화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틀림으로 인식된 다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해서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지 않으려면 귀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야 한다. 어떠한 행동, 뭐 이를테면 그 이제 우리 강아지가 하품했던 거, 그리고 그 상황에 더 쓰여진 관념. 하품은 지루할 때 하는 것. 이제 보통 이 하품에 대한 관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틀을 깰 수 있어야 한다. 긴장될 때 하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진짜로 듣기를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도 안 돼. 긴장하는데 왜 하품을 해? 하품은 지루할 때 하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마. 같은 행동에 대한 상대의 다른 의미를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상대에게도 인정하라고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이 또는 사회가 정해놓은 틀을 깨지 못하고 그 틀, 이게 관념이라는 거죠. 이걸 옳다게 믿게 될 경우 구슬이에 긴장될 때 하는 하품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 진짜로 듣기가 절절히 필요하다. 또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상대에게 자세히 그러니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걸 설명을 해주는 것도 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듣기,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걸 물어보고 그걸로 믿어주면 끝이다.
그리고 이제 그 소통을 위해서는 진짜 잘 듣기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이 책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존중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이 사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은이 분이 이제 김기임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심리 상담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있었던 사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뚜껑이 헐거워진 물통이 있다. 컵에 물을 따르라고 하면은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벌컥 쏟아진다. 어른이 물을 따를 때도 그러한데 초등학교 2학년생이 따를 때는 오죽할까. 그러나 조금 조심히 따르면 괜찮기도 하겠어서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에게 상세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물통 뚜껑이 헐거우니 물을 따를 때는 조심히 따라야 해. 엄마는 늘 조심히 잘 따라 마시는데 아이는 번번이 조심하지 못하고 물을 쏟는다. 치우는 것은 엄마의 목. 갑자기 화가 난다. 그만큼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어떻게 그렇게 번번이 쏟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조심하지 않게 행동하는 딸아이가 늘 못마땅하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다. 참 이거 저도 되게 자주 쓰는 말이었거든요. 누가 저한테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나는 정말 너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와, 이런 말을 내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아침마다 물을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물통 때문에 사단이 난다. 아이는 늘 죄인처럼 혼이 나고 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되니 화내는 엄마도 지치고 힘이 든다. 과연 아이가 조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어른은 조심하면 쏟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아이는 조심해도 쏟을 수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쳐야 한다. 물론 세상에는 조심히 물을 따라서 쏟지 않은 초등학교 2학년생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남의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집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지가 아니다.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쏟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그 확신이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을 알자. 사람은 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생도 조절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빅피처를 그리게 된다. 그러나 내가 아닌 타인을 움직여서 그려지는 그림은 그려서는 안 된다. 그릴 수 없다. 그릴 수는 있으나 그린 대로 그림이 펼쳐지지 않는다. 빅피처에는 나의 역할만 그려야 하는데 대개의 사람들이 빅피처 안에 타인의 행동을 그려놓고 그대로 그려지지 않을 때 스트레스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딸아이가 조심히 물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것은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빅피처인 거고요. 실제로 행동하는 아이는 조심히 따랐는데도 물을 쏟을 수 있다. 또 치우는 것이 자신의 몫이 아닌 아이는 매번 물을 따를 때 조심하는 것을 잊을 수도 있다. 그냥 이것이 딸아이의 모습이다. 우리가 소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외치는 바로 그 모습. 이 사연의 주인공인 30대 중반의 주부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다.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했어요. 딸아이는 여지없이 물을 썼고요.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보니 아침마다 혼나는 딸이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물통 값이 얼마나 한다고 그 헐거워진 물통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날마다 내가 애만 잡았어요. 이거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갈 때 물통 하나 사가려고 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날마다 물을 쏟는 딸아이를 상대로 그 쏟아지는 물만큼이나 벌컥벌컥 화를 내던 이 30대 주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딸은 물을 따를 때 조심성이 없어서라는 옳고 그른 가치 판단은 빼고 물을 쏟는 아이구나라는 팩트. 예,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는 이런 아이구나라고 인정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 사실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저 우리 딸아이는 물을 계속 쏟는 딸, 쏟는 물을 닦아야 하는 나는 매일 화내는 엄마, 물을 쏟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물 쏟는 아이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 될 텐데 성인 군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것도 어려운 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쏟지 않는 조심성 있는 딸아이가 존재하거나 물 쏟는 거 정도는 닦으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엄마가 존재하거나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되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둘 다 불가능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이 둘 중 하나가 상대에게 상기한 이상적인 모습을 강요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상대적 약자인 딸아이에게 영원한 갑인 엄마가 딸아이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면 질문이 바뀐다. 왜 우리 딸은 조심성이 없지? 도대체 왜 조심하지 않는 거야? 딸아이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심하면 간단히 해결될 텐데. 이게 이제 엄마의 마음인 거죠. 이 마음에서 아, 그래. 우리 딸은 물을 쏟네. 물을 왜 쏟지? 왜 쏟을까? 아, 물통이 헐겁네. 그럼 이걸 바꿔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면은 불필요한 화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이제 자세히 말해요 편입니다. 제가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와 기사에 시달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을 청한다. 설거지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냐.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식기세척기를 선물한다. 요즘은 식기세척기가 가격도 싸지고 성능이 좋아져서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부들 사이에서 식기세척기는 비싸고 세척력도 신뢰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아내는 식기세척기가 싫다. 무엇보다 비싸서 싫다. 도와달라고 하는 설거지는 안 도와주고 싫다고 하는 식기세척기를 상의도 없이 사왔다. 화가 났다. 그러나 화를 낼 수가 없었다.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남편이 날 위해서 그래도 큰맘 먹고 거금을 써서 사온 식기세척기인데 그 마음이 고맙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고마워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 지인들도 난리가 아니다. 야, 너는 좋겠다. 진짜 나도 식기세척기 사다 주는 남편하고 살고 싶다. 야, 너는 무슨 복이 많아서 식기세척기 사다 주는 남편이랑 사노.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서 보기에는 아내를 위해 큰 돈을 들여 식기세척기 사다 주는 좋은 남편이다. 고마워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관념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식기세척기를 싫어하든 말든 식기세척기 살 돈을 아내가 아까워하든 말든 식기세척기를 사다 놓고 식기세척기 사용하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화가 나든 말든 안 그래도 좁은 부엌에 필요도 없는 큰 식기세척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든 말든 식기세척기를 사다 준 남편의 마음은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다. 아내조차도 마음에서 불끈불끈 솟는 화를 이 관념 하나로 누그러뜨린다. 그래도 나를 위해 거금의 식기세척기를 사다 주는 내 남편은 좋은 남편. 식기세척기의 주인공인 아내는 식기세척기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으며 정확히 5년 만에 버렸다고 한다. 쓰지도 않은 식기세척기를 왜 그토록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남편의 마음인데 바로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내의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남편 기준에 남편 생각만으로 사온 식기세척기를 정녕 고마워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니까 이 아내분께서는 그 식기세척기가 아니고 가끔 설거지를 도와주는 남편을 바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분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그거를 이제 남편 마음대로 사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하도 야 너는 좋겠다 좋겠다. 그러니까 식기세척기 사다 주는 남편은 좋은 남편이라는 그 관념이 이 아내분이 정말 진정으로 내가 이거를 정말 고마워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 틀 깨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이 내용이 좀 공감이 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옳다고 믿고 노력하던 일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치기 마련이다. 어느 순간 그런 기분이 들 때 우울하다. 그래서 우울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 지인들이 믿지 않는 눈치다. 기운도 없고 매사에 힘도 나지 않는데 위로받을 수가 없다. 주변에서 에이 하나도 안 우울해 보여요. 우울해 보이면은 입술도 마르고 얼굴에 생기도 없어야 믿어질 텐데 소위 머리 싸매고 누워는 줘야 우울한 거 아닌가? 우울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 넘치게 강의를 해요? 라고 되묻는다. 난감하다. 당사자가 우울하다는데 자기만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우울 모두 밖에 있다고 존중해 주지 않는다. 당사자의 말보다 자신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 내 기분인데 왜 내 기분을 내 기준으로 바라봐 주지 않고 타인의 기준으로 내 기분을 이해할까? 네. 저는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관념, 그러니까 우울해 보이면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관념. 그리고 각자만의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지금 굉장히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뭔가 사람을 만나면은 좀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고 보여져야 될 것만 같은 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참 정말 많이 공감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관점, 그러니까 남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참 이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고 좀 믿어주면 될 텐데 뭐 사실 저도 없지 않아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역지사지 그냥 똑같다 라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저는 이 책 내용을 읽고 공감이 가면서도 참 머리가 너무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뭐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참 수용이 쉽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예, 제가 책을 다 읽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이요. 이게 제 힘 빠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다. 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뭔가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는 부분이 정말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거를 참 사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걸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그리고 쟤는 왜 저래? 뭐 이해가 안 되네. 좀 어떤 나의 판단은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제가 남을 탓하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생각들이 있잖아요. 참 이 마음이 인정을 하면 좀 쑥그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남의 생각과 의견을요,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와, 이거를 수용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남을 보는 것도 어렵고 남이 나를 봐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요. 내 상황, 내 경험, 이 기준으로 이걸 갖고 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나는 말이야, 나라면 말이야. 이게 이 말이 튀어나가고요. 이 나의 기준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어 있으면은 이게 강할수록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는 게 너무 정말 정말 쉽지 않다. 예, 저 다시 한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 뇌를 조금 뜯어 고치고 싶다. 약간 난 내 사고가 좀 더 유연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거는 뭐 나만 지금 변화를 할 게 아니고요. 이 우리가 관계라는 게 일방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남도 내 자신인 건데 서로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 실제로 겪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진짜 서로 어떤 합의점을 찾고 어떤 그런 오고 가는 부분에서 유연함, 융통성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구나. 뭐 이제 실제로 다 아마 이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네, 이 책에서는 생생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신바람 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저도 이 책을 참 읽어보시면은 참 여러 부분에서 다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또 제 가족도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 그분들도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고 또 저와 연결될 이제 소비자 고객분들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생산성을 가지면 좋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어서요. 제가 3탄에서도 책 소개를 할 겁니다. 이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나 자신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